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1사랑 행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제목은요, 일과 가족의 양립입니다. 우리는 이제 3주 전부터 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직업의 변화와 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진로의 선택과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내용의 세 번째 파트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고요. 일에 대한 내용으로는 마지막 단원이 될 텐데요. 사실상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일과 사랑과 행복에 대한 내용을 쭉 학습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일과 가족의 양립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 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이유를 우리가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과연 최적화된 솔루션은 무엇이 있을까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일을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여 일과 그다음에 가족을 우리가 한꺼번에 그 안에서 공존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좀 찾는 그런 인생을 꾸려보자 하는 게 바로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이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단원이 되고 이 수업의 마지막 파트인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이 강의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과 가족의 양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냥 뉴스를 통해서 또는 뭐 많은 매스미디어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주로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 갈등, 불균형, 어렵다, 힘들다라는 주제로 접하게 되곤 하죠. 사실상 그것이 맞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과 가족의 양립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또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천천히 답을 좀 해보면은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1980년대, 90년대, 더더욱 2000년도에 들어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었죠. 일과 가족, 즉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어, 직장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기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어, 직장 생활을 만족스럽고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30대가 많아졌다 하는 통계가 계속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출산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즉, 어, 일과 가족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영위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설문조사 또는 앙케이트 또는 통계를 돌립니다. 그중에 이제 미혼 남녀가 꼽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매년 또는 뭐 매 분기마다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미혼 남녀가 꼽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1위가 바로 일과 가정을 같이 양립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1위였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 즉 일과 가정 생활, 가정의 양립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한민국에서는 기타 OECD 국가보다도 현저히 높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잘 해내고 만족스럽게 평가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몰입해야 되는 상황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다양한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 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답이 1위에 해당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남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개념부터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과연 일과 가족의 양립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 일, 즉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또 가정을 꾸리고 가족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일과 발생되는 다양한 현상들, 이 두 범주에서의 생활을 모두 다 잘 영위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 양립이라는 뜻이죠. 일도 잡고 가족도 잘 챙기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함께 잘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일과 가족의 양립에 해당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과 가족을 조금 더 깊이 그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루어지는 노동, 즉 근로자의 유급, 돈을 받고 하는 노동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즉 무급 노동, 즉 우리는 돌봄이라고 이제 용어를 표현하는데요. 가족 내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를 보고 해도 우리가 유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하진 않잖아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은 다 무급으로 처리가 되고요. 즉 무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급 노동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돌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 그리고 가족 이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용어는요, 이제 영어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국내에도 들어온 개념인데요. 보통 영어로는 두 가지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reconciliation이라는 표현은 화해, 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work and family bala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와닿는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balance라는 말은 균형이라는 뜻이고요. 일과 가족 모두 균형을 맞추는 삶. 즉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work and life balance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미혼 남녀들에게 물어봤더니 1위를 뽑은 게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진 젊은 남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과연 현재 어, 진짜 현재 실제 상황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안 되고 있는가 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맞벌이의 부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일에는 남편이건 아내건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긴 어렵죠. 아침에 급히 출근을 할 테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을 테고 저녁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시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야근도 있을 테고 회식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정에서 식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막히는 도로교통 사정에 따르면 아무리 6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가깝지 않은 이상은 적어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갖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업무 시간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라고 하지만 보통 6시에 칼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과중한 업무 그리고 야근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바빠지거나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6시에 칼퇴근하는 것이 좀 드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뭐 평일에는 그렇게 보내도 주말에 같이 둘이 부부가 뭐 시간 함께 보내면 괜찮을 텐데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경우는 이야기는 180도 변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 부모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는 모두 다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어딘가에 기관에 가거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맡겨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분명히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있을 테고 부모 중에 한 명은 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는 그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일찍 퇴근, 늦게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제가 뉴스에서 좀 발췌해 온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맞벌이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장 시간을 좀 분석한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맞벌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가사 노동 시간이 약 1시간 23분 길었고요. 유급 노동 시간은 즉 일터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47분이 짧았습니다. 맞벌이 여성으로 문화 및 여가 시간도 굉장히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일 텐데요. 문화 및 여가 시간도 남성보다는 40분이 짧았죠. 이 통계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결국에 맞벌이 여성과 남성 또는 맞벌이 부부를 우리가 봤을 때 가정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가족 또는 가정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다. 그리고 일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남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말고 다른 국가들의 남녀 가사 노동 시간은 어떨까요? 이 자료는 역시나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OECD의 자료에 근거를 둔 통계치입니다. 한국을 보면은요, 이게 단위는 분이에요, 분. 근데 이제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남성은 45분.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은 227분을 가사노동시간에 할애한다는 것이고요. 인도나 일본이 대한민국과 좀 비슷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북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는 물론 여자가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이 더 많지만 남성도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또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조금 더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높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나 한국과 같은 경우는 왜 근로자의 일과 가족이 계속 갈등과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일과 가족의 양립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오래전에는요.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확실히 구분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가족의 양립이 굉장히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요. 결국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또는 교육을 받지 않고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성들이 교육이 수준이 향상이 되는 시기가 있었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 교육을 받은 것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원래 여성이 했던 이 업무, 즉 가족 내 역할을 여기서 이 돌봄, 가족을 위한 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50대 50로 독립을 할 수는 어렵는데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했던 이 가족 돌봄의 부분이 좀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했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회 그리고 근로 시간이 여전히 제한됐더라라는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현상, 변화된 사회적 현상에 에 따라서 일과 가족의 양립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나 여전히 현실에 있어서는 갈등과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의 기타 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긴 이 근로시간, 그리고 경쟁적인 노동환경, 조금 더 성취해야 되고 조금 더 실적을 내야 되는 이 경쟁적인 노동환경, 그리고 직장일로 인해서 가족의 소홀한 점, 그리고 집에 와서도 직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업무를 본다든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과 불균형 형상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과 가족 양립의 갈등과 불균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제일 앞에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봤듯이 결국에는 저출산이 결과예요.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기피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결과, 어떤 사회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결과,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는 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등, 누가 더 가사노동을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요. 그로 인한 가족 간의 해체, 이혼이 증가하게 되고 그 속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불균형의 결과, 즉 이 결과는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나가고 있고요.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과 가족의 양립 여러분들 여기까지 개념을 공부하시고 현재 뭐 한국의 상황도 좀 보셨는데요. 일과 가족의 양립을 딱 떠올릴 때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불균형으로 계속 저희가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일과 가족의 양립의 개념은요.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균형을 맞춘다,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요. 우리가 밸런스를 못 맞춘다, 못 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균형을 잘 맞춰서 긍정적인 삶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가족 친화 제도, 그리고 가족 친화 기업,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이 모든 것이 일과 가족 양립을 의미하는 유사 개념,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과연 일과 가족의 양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EU의 리스본 협약, 즉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EU는 유럽 국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든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EU에서 리스본 협약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요. 이 리스본 협약에 담고 있는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내용은 바로 고용률 증가, 즉 여성과 노인의 고용률에 굉장히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계속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고용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여성과 노인의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즉 이 리스본 협약에서는
노인과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과 가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아일랜드의 일생활균형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근로와 근로 이외의 삶의 균형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결국 근로업자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과 성취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건강, 그리고 개인의 행복, 그리고 일과 생활 균형이 잘 밸런스된 사람이 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요, 한 국가의 경쟁력, 한 국가가 생산성을 높이고 GDP가 올라가고 GNP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개인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제도로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리스본 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유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고출산 가족 정책에 대한 좀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기와 정책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프랑스가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이런 고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 봤더니 임산부를 보호하고 법정휴가제, 법으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와라 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고요. 보시면 도입 시기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7년부터 이런 것이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고요. 뭐 64년, 68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른 시기부터 일과 가족의 양립 또는 고출산을 장려하고 권고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공공타가소 제공, 어린이 놀이방 지원, 아동 가정주택 보조비를 지급하고 남성 유급 육아휴직 등 굉장히 이런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이른 시기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프랑스도 예외는 아닌데요. 영유아 수당 그리고 양육 부모 수당을 뭐 이른 시기부터 신설을 하였고요.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출산 장려 제도를 영유아 환영 정책 체제로 통합을 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저출산 국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고출산 가족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EU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이른 시기부터 선보였던 이 제도,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위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국가적 정책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자면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족이 조화를 이루고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반 제도와 프로그램입니다. 법과 프로그램, 정책 등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정리한 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4명의 학자를 OECD를 포함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자는 킹스턴이라는 학자인데요. 그가 쓴 1990년도에 쓴 논문에 의하면 일과 가족 양립제도의 개념은 결국에는 인사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인사정책은 바로 보육서비스, 부모휴가 등 부가급여를 주는 것이고 유연한 근로, 시간제 근로, 그리고 저학 시어링과 같은 근로시간을 변경해 주는 것이다라고 2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벌크와 기타 이제 학자들은 1999년에 쓰여진 논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과 가족 양립 제도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급 노동과 가정 책임의 결합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유연한 근로 형태, 그리고 휴가, 돌봄, 그리고 지원 정책에는 뭐 인식 개선도 들어가고 정보 제공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가 가족 양립 제도는 결국 가족 친화 정책으로 유도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양질의 풍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출산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휴가가 필요하며 네 번째로는 역시나 유연한 근로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OECD에서 일가 가족 양립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출산율을 회복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더욱더 증가시키며 아동을 발달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젠더 평등까지 목표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루이스라는 학자는 2008년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일가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국가가 책임성 있게 이것을 제도로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아동 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아동 교육이 성취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요, 일가 가족 양립제도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 결론 또는 분류해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돌봄 제도, 즉 돌봄 케어한다는 뜻이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돌봄 사유, 즉 근로자에게 유급 또는 무급 같은 휴가를 제공해주는 것. 세 번째는 가족 돌봄 중에서도 근로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으로는 보육 서비스, 직장 보육 시설,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 바우처, 쿠폰을 발행해 주는 것, 방과 후 보육,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고 노인까지 돌봄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돌봄 사이로는요, 출산휴가, 특히 이제 휴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출산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부성휴가, 가족 간 휴가 등이 있겠습니다. 가족 돌봄에서도 이제 근로시간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로, 그리고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가 가족 양립과 사회 경제적 환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가 가족 양립 제도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 봤더니 선진국과 대한민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구 선진국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국가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일가 가족 양립 제도가 발달하게 된 배경, 2005년도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 변화가 국내에 있었는가를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족의 변화입니다. 가구원 수가 감소했고요. 이혼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왜 일어납니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고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기간, 임금 유연화의 가속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의 저하인데요.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항을 우리가 감지했고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2005년 이후에 급격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국가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결국에
이 한국의 일과 가족 양립 제도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가족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출산하는 전화로 좀 나누어서 통계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이고요. 첫 번째 그래프는 자녀 수별 가구 비율, 즉 가족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인데요. 자녀 수별 가구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OECD 국가부터 보면은 감소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연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위에 1명, 그리고 색깔이 옅어질수록 2명, 3명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캐나다에서부터 스위스까지 모든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영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이죠. 특히나 80년대와 2000년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도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요.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3명 정도, 즉 자녀 수별 가구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좀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좀 살펴보자면 한국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자녀 수별 62.5%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중간 정도로 또는 좀 중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족의 변화에서 또 다른 큰 변화는 이혼율의 증가인데요. OECD 국가 모두 이혼율의 증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선진국들이 맞이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한데요. 70년대와 2000년대를 좀 비교해 보자면 벨기에,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다른 뭐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도 당연히 있죠. 보시면 뭐 아일랜드, 그렇죠?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국가는 이혼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축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국,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의 또 다른 요인은 바로 2인 소득자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결국에 1인 생계부양자 모델,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에서 2명이 일을 하는 모델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 좀 살펴보자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통계치를 낸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맞벌이 가구 및 경력 단절 여성들의 통계치에서 배우자가 있는 가정 내에 부부가 있는 11,620만 가구 중에서 맞벌이가 507만 가구, 전체의 43.6%는 2011년도예요. 홀벌이라고 하는데 홀벌이라는 것은 한 명만 일을 하는 경우 491만 가구로 전체 42.3%. 홀벌이 가구를 넘어섰다. 2011년도 얘는 이미 따라서 지금 OECD 국가들이 가고 있는 추세, 즉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2인 소득자 모델로의 변화에 한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었는데요.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입니다.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를 좀 보시면요. 여성과 남자는 운동장 윗부분에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파란색 아랫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Y축이 이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율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퍼센티지겠죠. 여전히 남자가 훨씬 더 높지만 이 그래프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서서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랑 비교해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좀 낮은 편이에요. 보시면 이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가 국가별로 좀 상이한데 왼쪽 그래프는 북유럽 국가들, 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제 잘 사는 국가, 국제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낸 결과고요. 오른쪽은 유럽에서도 이제 남유럽 국가군, 즉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의 통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과 가족의 양립제도 수준이 높을수록, 즉 이 북유럽 국가들은 일과 가족 양립제도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진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반면에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퍼센트 지변으로는 되게 낮기 때문에 일과 양 북유럽 국가 같이 일과 가족 양립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유럽에서도 나눠진다. 남유럽 국가는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증가하고 있지만 퍼센티지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저출산 현상인데요. OECD 국가별 출산율의 변화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감소폭은 다른 기타 선진국, OECD 선진국보다도 굉장히 감소폭이 크다. 2009년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최저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을 좀 살펴보았더니요. 2005년도에는 1.08명으로 기록이 되고 2020년도에 봤더니 2.83명, 한 명도 되지 않는 통계가 잡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인데요. 국가의 저출산 현상은 바로 사회 구성원의 출산, 그리고 양육이 쉽지 않다라는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경쟁력, 경제, 사회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